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린 유튜브 채널 테크 트렌드 톡의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TMT 팀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금융팀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우리 이건. 처음에 유머 담당이십니다. 네, 하지만 업무는 매우 진지하게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김 변호사님 핀테크 관련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러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두 가지 가져오셨는데요. 하나는 금융팀 업무에도 중요한 것인데 금융회사 업무에 사스가 도입된다는 소식하고 그리고 최근 인터넷을 매우 뜨겁게 달궜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SEC가 승인하는 소식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첫 꼭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첫 곡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드디어 금융사 업무에 최첨단 하이테크 슈퍼 테크놀로지인 사스가 도입된다는 그런 혁신적인 소식이 들려서 제가 한번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즘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쓰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그 금융사들은 그동안 이 어. 망불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전대미문의 휘대에 그것도 망불리 그냥 망불리가 아니고요. 네. 물리적 망불리라고 아우.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이라는 거에 이제 방점이 들어가 있는데 고3 수험생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금융사의 업무용 PC는 네. 감옥에 가둬둬라. 이제 인터넷하고 완전히 끊어서 이 네. 컴퓨터를 만들지 말라. 요즘 컴퓨터 치고 인터넷 연결이 요즘 솔직히 최근 저 변호사 시험을 바로 네. 망분리된 컴퓨터 노트북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런 예. 상황이군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80년대 워드 프로세서, 80년대 아닌가요? 70년대 그 워드 프로세서. 95년쯤부터 보급이 비로소 예. 시작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컴퓨터가 그냥 타작이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 요즘은 뭐 닌텐도 스위치도 인터넷 연결 안 되면 게임이 안 되던데, 이제 금융사 PC는 인터넷을 연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무용. 그러면 PC. 완전히 내부망에서만 일을 해오셨던 거니까 예. 외부 침입에서 안전하기는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긴 한데 뭔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뭐 언론은 이제 공무원들 이제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뭐 한 거냐 금융당국은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네.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니네들은 뭐 한 거냐라고 공무원들을 때리니까 공무원들은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뭔가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결국 그럼 저희 인터넷 끊겠습니다. 금융사 업무용 그 PC들은 아예 인터넷하고 완전 끊어서 뭐 해킹이나 이런 거 아예 없을도록 만들겠습니다라는 건데 물리적으로 뭐 이건 물리적이 아니고 문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금융사 직원들 이메일 쓰고 다 해야 되는데 인터넷망을 연결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부의 정보를 입수하거나 그러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거기가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되니까. 예, 뭐 저도 뭐 K뱅크에서 4년간 주법감시 일을 할 때 보면은 업무용 PC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망에만 연결되어 있는 PC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네. 외부에 이메일 왔다 갔다 하고 뭐 인터넷 서핑할 수 있고 한 인터넷 연결되는 노트북을 따로 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 망분리로 똑같은 PC를 두 개를 그냥 주어서 하나는 인터넷 사용 가능한 PC, 네네네. 뭐 내부 업무용 PC라고 해서 뭐 그렇게 두 개를 저도 받은 적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뭐 비정상이 정상화라고 하면 너무 이게 좀 자극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금융회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네. 매우 깊게 이해하고 계시고 안타까웠는데 아마 예, 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생각이 2024년 1월 달에 드디어 획기적으로 교보생명에서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최신 버전인 네. M365와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와 비슷한 팀즈 네네. 그 서비스를 금융사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무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금융사에서 M365, MS 오피스 온라인 연결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M365와 팀즈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쓰는 게 금융 혁신 서비스로 정말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라고. 혁신 금융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규제 샌드박스인 줄 알았는데 그럼 전 세계 금융사들은 그런 망물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 금융 규제를 한 나라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하는, 근데 아마 다른 나라 금융회사 직원들이면은 못 견디겠죠. 이건 뭐 법원에 소송 걸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규제는 다 소송을 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한 그 규제 환경 하에서는 그냥
금융사들이 알아서 금융감독과 당국에서 그냥 눈 한번 지금 이렇게 불알이면 그냥 알아서 끼는 그런 관행 때문에 그냥 네. 지금까지도 이런 게 이어져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러면 금융사가 자유롭게 알아서 사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건 이제 그건 아니고 네. 이제 M365와 팀즈 사용에 대해서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혁신금융을 받아서 써라는 그러니까 혁신금융을 입장을 받았다는 여전히 거는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혁신금융 그 M365와 팀즈 뭐 금융사에서 이제 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네네네. 구글 미트도 쓰면 안 되고 이 팀즈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이게 특별히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줌이나 이런 거 금융사에서는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혁신금융은 뭐 아시겠지만 2년 정도 실증 특례를 해보고 네. 규제를 완화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완화하거나 네. 즉 법령을 개정하는 거죠. 예. 그게 안 되면 다시 2년간 실증 특례를 연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뭐 대세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이제 대세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M365나 팀즈를 사용하도록 이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한 것도 네. 당정에서 뭐 하고 싶어서 해준 건 아닐 거고 아무래도 워낙 이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가 이제 규제가 기술을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뭐 정치권의 압력도 그렇고 산업계의 압력도 그렇고 못 뱉어서 뭐 연초에 이러는 거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에 있어서 망분리 제고하라라는 어떤 행정명령을 내린 적 있잖아요. 물론 금융회사들은 민간회사들이니까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도 망분리를 공공에서부터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회사 중에 자체 서버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진짜 금융사처럼 돈 남아 도는 회사 빼놓고는 뭐 금융사들은 다 돈이 남아섭니까? 뭐 그렇죠 뭐 주인 없는 회사, 주인 없는 회사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일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게 훨씬 비용이 지금 절감되기 말씀하시는 때문에. 거는 이 자체 서비스를 위한 서버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 회사들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되네요. 그렇죠. 웬만한 규모의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뭐 IT 자산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와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IT 조직과 이런 게 또 우리 IT 보안 규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기업, 금융사 뭔가 다 갖춰져 있는 회사들을 전제로 그렇죠. 규정들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도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겨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이런 금융 규제, IT 관련 보안 규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규제 위반의 리스크를 그냥 어느 정도는 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역시 뭐 우리나라도 금융회사를 제외한 민간에서 이렇게 음. 망분리 규제를 갖고 있는 곳은 의료계가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이런 규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존 AWS나 뭐 MS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있고 한데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까요? 일단 금융 쪽을 놓고 본다면은 대세는 클라우드를 확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클라우드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 돌맞을 정도의 이제 상황이 돼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금융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를 열어주면은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개인정보 뭐 유출 사고가 터졌으면은 감당국에서 자료 내놔라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뭐 다 다운받아서 뭐 자료도 내고. 금감원이 이제 검사 나오어서 조사를 하시는데 그 검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라는 게 뭐 꼭 우리나라에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송도에 아마존 AWS 외에는 아직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에 있는 서버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감독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금융기관들이 감독 당국이 검사하는 이유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안전하게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건데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클라우드 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게 이제 우리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는 이제 당연한 그 뭐 상식인데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을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
뭐 이거는 뭐 그 편집에서 삭제해 주셔야 될 얘기긴 하지만 공무원 안 되나요? 아이고 그러나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만 하시는 아니 뭐 이게 근거 없는 이제 의혹이긴 하지만 저는 뭐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워낙 뭐 단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공무원 어르신들의 갑질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만 하시면은 예. 그런 시각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하지만 이제 당연히 금융 소비자들의 안전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오셔서 우리나라 금융사고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해킹 사고 같은 것도 사실 몇 번 큰 사고가 났긴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금융경에 송두리째 해킹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도 혹시 망블리 덕분은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을 먹는 플러그인 이런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킹에 있어서는 뭐 액티브 때문에 예. 해킹 프로그램이 쉽게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해서 깔렸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죠. 예, 그래도 뭐 결국은 뭐 우리나라 금융사가 뭐 해킹으로 해서 뭐 뚫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뭐 저도 뭐 옛날에 KBS 있을 때 뭐 해킹 당했다고 하면서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고객들의 그 민원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휴대폰이 복제됐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들이 뭐 고객 차원에서 이제 뭔가 접근 매체들을 좀 네. 주는 경우가 많았지. 이제 금융회사의 서버 자체가 뚫리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뭐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스를 허용할 단서가 시작됐으니까 혁신금융이긴 하지만 그냥 예. 몇 년 후에는 예. 클라우드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예. 금융사들은 정보 보안에 정말 많은 투자와 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세는 클라우드 쪽이다 보니까 금융사에도 결국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이게 언제인가 문제. 물론 지금도 이제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금융 IT 자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 IT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금융사가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부 자체 전산망하고 뭐 틀릴 게 없는 거긴 한데 네네.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이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금융사 계열회사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망불리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네. 유권에서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비용 효율을 그 경영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뭐 상용화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날도 뭐 멀지 않은 미래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물에 내놓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요즘에 대세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고 그것이 금융회사들의 효율성 또는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금융사가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예 적대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2023년부터 작년부터는 전자금융업은 금융사 라이센스 중에 가장 간단한 라이센스거든요. 네. 금융사 전자금융업 등록 시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금융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은 됐습니다.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이제 뭐 늘 공무원 어르신들께서 하는 방법이지만 서류를 엄청 복잡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겠다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문제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잔뜩 내도록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은 이게 슬슬 이제 괴롭혀서 결국 웬만하면 자체 서버와 전산실 이게 뭐 노트북 컴퓨터 하나라도 자체 서버라고 하면서 자체 전산실을 갖추도록 이게 유도하는 뭐 경우가 많기는 했죠. 그래서 그 전자금융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금융 등록을 그 신청한 사례가 나왔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그 서류는 냈지만 결국은 다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에 뭐 전사 출입 통제된 전산실을 갖출 것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또 전산실도 또 다 갖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대체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감독 당국 아직 걱정이 많으신 입장인 것 같고 예. 전자금융업자이든 또는 혁신금융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해 보고 싶은 금융회사이든 잘 준비를 하셔서 우려를 많이 불식시켜 주시면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그 지난 작년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자금융 등록이 됐던 사례는 AWS를 사용한 이제 사례인데. 그래서 AWS 천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AWS가 일단 통과 쉽지는 않았을 텐데 AWS가 이게 송도에 자체 데이터 센터도 있고 뭐 강원당국에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검사 나오시면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감독을 하겠습니다라고 AWS에서 뭐 확약서 같은 것도 이제 제출하고 해서 이제 이걸 뚫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자금융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이거 등록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MS 애저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겠다고 하면서 이제 오면은 그게 AWS보다 더 쌈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그 고생길을 가지 마시고 AWS 이미 이게 뚫어놨으니까 각종 AWS로 하십시오라고 이제 자문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미 누군가 길을 내놓았을 때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다만 이 기존에 그럴 줄 모르고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를 써왔던 스타트업들은 그걸 갑자기 바꾸기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그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이 등록 신청을 위해서 이 조그마한 스타트업 그 전자금융 간단한 등록 인허가를 위해서 MS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문제 없다라는 걸 감독당국을 설득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성 작업을 이 전자금융 등록 신청을 위해서 하기에는 정말 이게 선구자들이신 것 같은데요. 감독당국도 종류별로 다 다 한 번씩 인허가를 내줘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잘못하다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두세 건 이제 AWS가 계속 전자금융업에서 AWS만 사용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만 통과되는 이 선례가 뭐 네다섯 건이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또 특정 업체 밀어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뭐 감독당국 그 금융감독당국이 뭐 그런 걸 걱정한다기보다도 그때는 다른 거를 오히려 옛날에 뭐 KB은행에서 IBM을 어떻게 보면은 유닉스로 바꾸려고 했을 때 사단이 났던 그런 것처럼 뭔가 다 전에까지 다 AWS 등록이 됐던 거를 갑자기 MS 애저라든지 GCP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그 전임자는 안 해줬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년부터 이 전자금융 등록 업무를 내가 맡게 됐는데 MS 애저나 GCP를 내가 등록을 받아준다. 라는 거는 그게 MS 애저나 GCP가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담당자한테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기 전에 애저라든지 GCP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네. 조금 하는 게 전체적인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의 올바른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우리 생각입니다. 금융팀의 김지훈 변호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죠. 그래서 국내외로 많은 논란과 기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다면서요? 예, 뭐 이미 BTC 현물 ETF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2배 많이 넘게 올랐고,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불작이 드디어 그 가상 암호화폐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불작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그런 게 됐는데.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과 비슷하게 BTC 현물이 이제 ETF가 승인되고 난 직후에는 또 지금은 조금. 맞아. 1월 10일 날 SEC가 미국 시간으로 ETF를 승인했는데, 잠깐 반짝 오르더니,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계속 이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광풍은 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승인이 날 거라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더 좀 기존에 이미 이 승인을 예상하고 시장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승인을 예상하고 가격에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이미 그 기대가 모두 반영됐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럼 어떤 소동이 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연기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SEC도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11개 ETF를 다 몰아서 이제 승인을 내주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막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장이 찾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걸 좀 마케팅적으로 이용해 볼까 해서 홍보를 이용한 몇몇 증권사들이 있었고요. 그러자 이제 그 금융위에서 1월 11일 날 미국 SEC에서 승인이 났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첩하고 정말 행동 빠르는 건 저는 진짜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전화번호 82를 국제전화번호를 쓸 그 자격이 있는데, 바로 당일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하고 네.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좀 마케팅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SEC가 승인한 ETF니까 이걸 국내에서 증권사들이 도입해서 뭐 고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파는 거는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국내에서 애플, 테슬라 주식들도 다 거래하고 하는데 뭐 애플 미국 주식은 다 되고 미국 국채도 다 할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에 상장한 적은 없잖아요. 예. 증시가 연결돼 있으면서 예. 거래를 투자를 할 수 예. 있는 것이지. 예. 네. 그래서 뭐 현물 ETF를 그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는 걸 이제 막을 근거가 명확지는 않았는데 이제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요. 예. 그 문구가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 위법이면 위법이고 합법이면 합법이지. 예.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배될 소지라는 거는 감독당국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부는 거를 옛날부터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정부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도박개장죄로 다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던 2017년 12월 달에 정부 입장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뭐 아직까지도 이게 여차하면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그때 2017년도 9월 이후에 가상통화 합동 TF에서 발표한 입장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 상품도 아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였던 걸로 기억하고 두 번째는 ICO를 금지하겠다. 금지한다가 아니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무엇인가를 금지하려면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뒤로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ICO도 국내에서 많이 하고 뭐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국내에서 다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유통이 금지된 불법물이 아닌데 이번에 그것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른 금융통화 상품, 특히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금융통화 상품과 달리 국내에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금융위의 그 입장인가요? 입장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가요? 예, 위배될 소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묻지 구체적으로 말고. 우리 오늘 여기는 법률을 예. 다루는 방송이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에 위반이 돼서 예. 위법하다는 것인지 예. 또 위법한 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은 예. 혹시 금융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것인지 이 두 예.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 입장은 이런 비트코인 이런 거 하지 마라. 괜히 그 메시지는 좀 충분히 알겠으나 예, 그런- 행정부는 잘 아시는 법률주의에 따라서 예.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법으로 비트코인을 그 유통을 금지할 현물 ETF든 현물이든 예. 그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은 공무원이 금지할 수 없고요. 예. 금지하려면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 규정이 이제 무엇인지가 좀 궁금한데 예. 자본시장법을 좀 찾아봤는데 예. 기초자산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싶은데요. 근데 뭐 기초자산이 포괄적, 그러니까 예시적 열거가 돼 있지 않고 마지막에 5호가 좀 포괄적으로 돼 있던데 좀 개방형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바로 비트코인은 금지된 것이라는 게 도출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뭐 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과거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뭐 미국에서도 이제 이미 네. 거래대가 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를 거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월 저도 11일 이번에 날 알게 됐어요. 금융감독당국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그때 기초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흘러나왔는데 금융당국이 선물 ETF가 거래 중인 걸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번에 그거는 왜냐면 서로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이거를 자산이 예. 선물은 되고 현물은 안 된다는 법리는 저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선물 비트코인을 ETF로 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나 현물 비트코인을 펀드로 만들어 가지고 거래하게 하나 이게 여기서 뭐 중요한 건 기초자산인데 예. 기초자산은 다른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그 기초자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미래에셋증권은 아무튼 뭐 깜짝 놀라서 이것도 뭐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건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들짝 그게 지금 화면에 이제, 보여주시는 예, 거군요. 중단 거래. 중단 검토한다고 거래 중단 이제 했더니 음. 또 이제 금융위가
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아니고, 이 선물 ETF는 그냥 허용한다. 이걸 만약에 그만두게 하면은 모르고 이제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뒀던 투자자들이 지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래 중단한다는 얘기는 그럼 기존에 이미 구매해서 보유한 건 어떻게 할 거고, 예. 이들이 환매하려고 할 때, 예. 거래가 중단되면은 다시 현금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다 사주셔야. 그럴 수는 또 없으니까 결국 이미 거래되는 거래됐던 거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되고 놔두고. 현물 ETF는 다르다. 현물 ETF는 안 되고. 근데 저도 법률가이지만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제가 금융위 공무원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굳이 제가 논리를 찾아드리자면은 네. 이거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 선물 ETF는 어차피 뭐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 선물 거래는 그 리테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전문 투자품이다 보니까 어차피 선물 ETF도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렇습니까? 상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에셋증권 그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은 해도 그 선물을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없고 그랬던 것 거의 같습니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예, 아마 그것도 그리고 되게 연소득 요건이나 뭐가 있죠. 예, 전문 투자자로 이제 등록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아마 아름아름으로 이거를 뭐 이게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 저희가 출시했으니까 사세요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고액 자산가들 중에 내가 뭐 비트코인 요즘 좀 아는 친구가 비트코인 돈 벌었다는데 나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근데 뭐 내가 메타마스크 지갑 만들고 업비트 계좌 만들고 이래야겠어 네가 좀 돈 줄 테니까 네가 좀 사봐라고 했을 때 그 금융사 PB들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말씀은 미 증시에 상장된 상품은 우리나라 증권사들하고 전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권사들의 선택으로 판매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 특별히 국내 판매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에 별도 인가도 필요 없다는 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가는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그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일단 조금 방패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50명 이상의 증권을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전문 투자자는 제외되고요. 전문 투자자들한테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일반 투자자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이제 공모라든지 아니면은 매출이 되기 때문에 증권의 매출 아니면 공모 규제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거래소의 상품으로 리스팅 나열만 돼 있는 것도 권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앱에서 만약에 고객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앱에 접속해서 보여지고 그 상품을 매수할 수 상태에 있게 올려놓으면 그건 투자 권유라고. 그러면 증권신고서는 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상품이. 모든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해외 모든 증시에 상장된 상품이 국내 증시 앱에 증권사 앱에 보이기만 해도 권유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 많은 상품들이 그쪽에서 올려지면은 우리 증권사들이 증권신고서 내야 되는데 근데 증권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누가 내야 되나요? 순번제로 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앱에 올리고 싶어하는 증권사들 앱이 따로 있으니까 그 지금 올리려는 저도 ETF 투자를 좀 해봅니다만 동일한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미국 투자회사들이 출시한 그런 것들이 여러 증권사에 보이거든요. 다 증권사별로 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증권사가 했으면은 아마 그 다른 증권사들은 동일한 게 전자파 인증 규제 비슷한 거군요. 뭐 그럴 요즘에 것 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한 곳에서만 인증받으면 나머지 수입업자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런 규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내 들어오지 않았던 해외 증권을 처음 국내에서 리테일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고객들에게 이제 또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굳이 논리를 만들자면은 선물 ETF는 어차피 일반 고객 투자자들이 이거 내가 쓰겠다고 아마 앱에도 안 올라갔어야 정상이고요. 이게 설령 올라갔어도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못 사는 거고 전문 투자자들만 쓰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공모 규제를 안 받는다. 근데 이제 현물 ETF는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면은 일반 투자자들도 살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 규제에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논리를 굳이 막
부정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제 그 복잡한 일이다 보니까. 미국 SEC가 현물 ETF를 허용하고 바로 그 다음날 보도자료가 나오고 뭐 판매 중단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판매에 나가지도 않았죠. 판매를 하려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또 금융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위법의 소지가 있다. 정부의 방침과 달라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김지훈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을 선회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현물 ETF도 금당국이 뭐 증권 신고서를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ETF도 어떻게 보면 펀드니까 여객 펀드를 위해서 여객 펀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솔직히 증권 신고서와 여객 펀드 등록을 중추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지 않긴 한데 맞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왜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그러한 신고서들을 요구하냐라는 좀 비판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 선물 ETF는 분명히 이게 여객 펀드 등록을 안 받았을 거기 때문에 여객 펀드 등록은 그건 정말 궁색한 시간 끌기용 논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감독당국도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감독당국의 희망사항은 지금 열풍이 부는 이때에 그 현물 ETF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BTC는 금융 상품도 아니고 위험한 도박성 상품이고 이렇게 했던 감독당국의 기존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1년에 특검법에 의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인가를 받아서 지금 20여 개의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원화마켓에서 잘 아시는 실명 확인 계좌, 실명 계좌를 받은 원화마켓 5개에서 우리 이용자들이 가입을 하면 바로 현물 BTF를 살 수 있잖아요. 현물 BTF를 살 수도 있는데 BTC를 현물로 살 수도 있는데 ETF는 안 된다는 것도 또 좀 약간 그러니까 ETF를 굳이 뭐하러 하느냐. 그냥 바로 현물을 사라 이런 말씀이실 것도 같고 또는 이 지금 11개의 상품은 또 미국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미국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으로 사라 이런 말씀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그 감독당국의 이제 마음 중에 하나는 법인은 비트코인 지금까지 못 사게 막았거든요. 거래소 업비트 비썸 뭐 이런 어려운 걸로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은 이제 그 가상자산 그 회원 거래를 못 하게 했는데 이게 그 ETF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근데 또 그건 또 이제 법인도 그 선물 ETF로 선물 ETF를 옛날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현물 ETF를 막을 근거는 안 되긴 되는데 이제 현물 BTC 투자는 막아왔던 그 거래소 회원을 못하게 해서 현물 BTC 투자를 막아왔던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현물 BTC ETF를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서 풀어주면은 법인들이 이제 현물 ETF를 구매하면서 이제 그 규제가 풀어져 버리는 아마 그것도 조금은 그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소동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에 소위 기초자산이라는 규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에 관한 법리를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기초자산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거래소,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금융법 변호사라면 깊게 파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2가지 꼭지 가지고 오셔서 너무 재밌게 말씀드렸는데요. 종종 우리 테크 트렌드 톡에 나오셔서 최신 소식과 또 이런 법적인 분석을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달려오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핀테크 편 테크 트렌드 톡 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거 했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